장갑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석 박사를 마치셨고요. 학위를 마치신 후에 초미세표면과학연구센터와 유니버시티 테네시 녹스빌에서 5년간 포닥을 하셨습니다. 그 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사스캐추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사스캐추원 대학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캐나다 물리학회 이사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장 교수님은 특히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오랜 기간 동안 역임하시면서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년에는 한국 과총의 올해의 해외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해외, 특히 캐나다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토종 박사로서 외국 대학에 임용되기까지의 과정, 캐나다에서의 대학원 진학과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네트워크와 생활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장갑수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처럼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계속 지내는 것들에 대한 생활과 그런 생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중부에 있는 사스캐추안이라는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략 구글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한 9,0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비행기로는 날 투어하셨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갈아타는 시간까지 하면 한 16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뭘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얘기를 진행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고, 위에 1988년부터 코세닉 1999년에 설립됐는데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데 전 정말 이제 오래전에 뭐라고 이제 2001년에 미국으로 갈 때까지 한 13년 정도를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9년, 18년 정도를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돼 있겠죠.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 기간과 외국에서 공부한 기간들이 좀 밸런스 맞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부는 주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외국에서 경력을 쌓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어떤 물질의 표면과 계면이라고 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과 계면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태양전지나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기록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응용되는 어떤 기술에 필요한 물성들을 확인하고 찾아내고 개발하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꼭 키가 되는 어떤 장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 엑스레이 스펙트로스코피, 싱크로트론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장비 이름이고, X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겠죠. 그럼 왜 하필이면 표면을 연구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모든 어떤 우리들이 관측하는 자연 현상들 대부분 어떤 물체와 외부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부의 어떤 현상과 반응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을 통해서 발광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고, 어떤 것들을 찾게 되는, 디텍트하는 어떤 그런 검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전자 소자, 여러분이 쓴 트랜지스터 모든 것들은 도체,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는 도체, 전기를 반만 통하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쭉 배열이 돼서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를 갖다 검출하는데, 그 도체, 부도체, 도체, 반도체, 절연체들의 성능들이 결국은 그 만나는 계면에서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주로 연구하는 것들이 이런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특히 요즘은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7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 분의 1 정도의 작은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표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현상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연구한다거나 분석한다는 것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은 사실은 두 가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내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 그러니까 형태를 보는 거를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합니다. 현미경이죠,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보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뭔지, 그리고 얘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싶으면 스펙트로스코피, 분광기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보이는 형태만 관심이 있으면 마이크로스코피 쓰는 거고, 근데 이게 뭐 장갑수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인지 이런 걸 관측하려면 분광법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은 뭐 자외선,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X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전부 다 빛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의 물체가 상당히 클 때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이런 빛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점점 더 작아지면 뭐 분자나 이런 걸로 작아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파동의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 대상 물체가 내가 사용하는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빛인데 빛의 사이즈가 파장의 사이즈는 보통 박테리아 정도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까지는 여러분이 쓸 일반적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단백질 아니면 저처럼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걸 보려면은 이제 빛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짧은 빛을 써야 되는 거죠, 파장이.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이런 전구로는 할 수 없고 쓰는 이제 독특한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사용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거를 보기 위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용되는 장비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X선을 갖다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보통은 전자를 이 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굉장히 빠르게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거의 광속의 한 99.9% 정도로 빠르게 광속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빛을 갖다 흔들게 되면 이 흔들리는 현상 때문에 여기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집어넣어서 빛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 장치를 싱크로트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싱크로트론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말 그대로 것처럼 표면을 보거나 계면을 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사스캐추안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전혀 여기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100%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 있냐면은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캐나다에 있는 유일한 방사광 과속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레이를 뽑아내기 위해 이 장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80m 직경이 한 80에서 100m 정도 되고 전체 둘레가 한 300m 정도 되는 큰 장치에서 전자를 돌려서 빛을 만들어내고 되고 지금 보시는 이 장치가 이제 전자를 쭉 움직이게 만드는 경로가 되게 됩니다. 이 부품은 지금 현재 저보다는 키가 더 큰 정도로 아주 대형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포항공대에 포항방사능 가속 연구소가 있어서 95년부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걸 가지고 보는 이제 하나의 탄소층으로 되어 있는 그래핀 안에 코발트라고 하는 원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핀 이 원자 탄소가 한 층으로만 되어 있는 그 물질을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래핀은 도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체를 반도체로 만들면 그 안에서 전자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물질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약에 트랜지스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 컴퓨터는 이 역사상 인류가 만든 어떤 컴퓨터보다도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가 아닌 거죠. 도체라고 하는 형 때문에 얘를 반도체로 만들려면 이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열어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그래핀은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어주면서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코발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이제 이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게 되는 그런 논문들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표면 물리학자, 그러니까 surface physicist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저는 surface physicist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unintended career죠.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제가 물리학자가 되고 싶긴 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들 세대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전파과학사라는 어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과학 개념을 좀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써준 이제 이런 문고판 책이 있는데 이게 아마 78년도부터 이제 매년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놀랐던 거는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전파과학사 블루백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죠. 근데 학교에 이제 이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막 열어보는데 소립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고 막 눈에도 안 보이는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을 그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막 했더니 뭐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그런 쿼크라는 소립자를 볼 수 있다는 굉장히 막 멋있는 그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럼 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이런 걸 하는 데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속기를 연구하는 곳이 서울대 그다음에 연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는 그 가속기 가동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에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소립자 연구도 하고 막 가속기도 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건 이런 가속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막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막 이제 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뭐 블랙홀도 만들고 하는 장치인데 여기서 RHI는 이제 상대론적인 무거운 이온을 충돌시키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Relativistic Heavy Ion Collider라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치의 크기가 웬만한 도시만 합니다. 대략 이 거리가 한 수킬로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죠. 지금 이게 유럽에 있는 입자 가속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예상하고 갔었어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지금 사진이라서 좀 낫지만은 제가 갔을 때 88년도에는 사이즈가 요만한 정도가 됐었고 거의 한 2m?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잘못 들어왔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가속기라는 것을 처음 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학부 때부터 이 가속기를 연구하는 교수님 방에 가서 이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 가속기는 뭔가를 충돌시키는 게 아니라 물질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온을 집어넣는 가속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속기는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원했던 가속기는 아니니까 이제 학부 때 했던 일은 빨리 도망가서 외국 가서 이제 큰 가속기를 보자라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4학년 때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턴 갔던 교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유학 준비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너 3학년 때 중국 물리 실험하다가 진공을 하나 깨먹은 거 있잖아. 그거 수리하고 가 이러는 거예요. 외국 가려면. 그래서 아니면 대학원 들어와서 네가 수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학부 때 수리할 이제 능력은 없고 그렇게 해서 석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한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구했던 가속기는 뭘 집어넣는 가속기인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연구는 뭐냐면은 금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닐 장갑이라든지 플라스틱 백 같은 것들은 금속하고 안 붙죠. 그러니까 다시 금속이랑 플라스틱은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전자 소자들은 플라스틱 기판 위에다가 트랜지스터 꽂고 막 이렇게 전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잘만 붙어준다면 다시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 덮고 또
장치 만들고 또 덮고 장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처럼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플라스틱에다가 소자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 다음 붙이는 거 못하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준 첫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구리하고 플라스틱하고 붙여라. 저는 그걸 분리라고 하는데 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냐고 했더니 제일 먼저 네가 할 일은 뭐냐면은 구리가 플라스틱에 붙으려면 플라스틱 굉장히 맨들맨들해야 된다. 아주 매끈매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플라스틱은 되게 거칠거든요. 너는 와서 하루 종일 그 사포에다가 플라스틱을 갈아가지고 네 얼굴이 비칠 때까지 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아서 가져가면 선생님이 이게 비치는 거니? 이러고 이제 다시 얼굴 보내고 다시 가서 또 갈고 마음을 비우고 갈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갈고 나니까 진짜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를 입히고 그 다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아까 말했던 이온 주입기를 가지고 질소 이온하고 산소 이온을 막 집어넣으면 아까 했었던 구리와 플라스틱의 계면이 깨지게 됩니다. 깨지면서 플라스틱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로 대부분의 원소가 탄소, 질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접착력이 있는 물질들은 산소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깨지면서 안에 있는 산소가 바깥으로 나와서 구리랑 결합을 하면서 붙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거기다가 알루미늄을 더 집어넣고 했더니 그전에는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구리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는 그냥 손으로 쓱 문지르고 밀리고 테이프를 이렇게 탁 올리면은 다 벗겨졌었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강한 덕테이프라고 하는 것까지 붙여가지고 떼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제 과학자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뭘 해야 되면 왜 이제 그게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갖 종류의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거는 구리와 플라스틱 사이에 알루미늄하고 산소하고 서로 섞이면서 어떤 접착제 같은 어떤 층이 만들어지는데 그 층은 구리와 알루미늄 2개, 옥시전 4개로 되어 있는 층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 이제 한국에는 이제 그런 거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형층이 생성됐을 거다라고 하는 건 하지만 실제로 검측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다라고까지만 해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응용물리학회지인데 그리고 이제 석사를 졸업을 이제 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를 도망가려고 아까 말씀드린 걸 했었는데 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는 만들긴 했는데 못 받지 않냐, 보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볼 수 있는 방법들 찾은 거죠. 도망을 가려면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포항에 제가 이제 94년도에 박사관에 들어가서 포항 95년도에 포항 방사능가속기 연구소가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유저들한테 좋은 연구 주제만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포항 방사능가속기에는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빔라인이 2개밖에 없었고 그 2 빔라인은 표면밖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을 본다는 얘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접합이 좋아진 거는 사이에 있었잖아요. 구리와 플라스틱 사이에. 저는 표면을 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위에 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해서 층이 보일 때 그 성질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논문을 한번 썼더니 그 외국에 있는 심사관이 네가 뜯어내면서 그게 다 망가진 거 아니냐. 실제로 그게 안전한 그 계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해서 안 됐어요. 되게 실망을 하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연락했습니다. 미국에도 이 포항 방사능가속기와 비슷한 연구소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지역에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국립연구소에 어드밴스 라이소스라고 하는 어떤 방사능가속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서 계면을 볼 수 있는 스펙트로미터를 개발을 했는데
쓸 수 있는 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논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네 논문에서 너가 계면에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못 봤다고 하니 그럼 네가 미국에 와서 해볼래? 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보라고. 저는 또 도망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실험했더니 아주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거기서 실험을 해서 구리를 측정을 했더니 그 구리가 실제로는 원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옥시전하고 그 결합을 하는 이유 때문에 스펙트럼 모양이 바뀌어지면서 뭐 다양한 자세한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빼고 실제로 우리가 예측했었던 것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좋았습니다. 저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이 연구소는 그 해에 만든 스펙트럼 분광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검증한 최초의 논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뭐냐면은 그 해에 국립연구소의 사이언스 하이라이트를 쭉 이제 정리한 책자인데 그 해에 고분자 분야의 사이언스 하이라이트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졸업할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벌써 박사과정이더라고요. 박사가 돼버린 거죠. 이때 98년도 이게 논문이 나간 게 97년 그리고 이제 이 하이라이트가 나간 게 99년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뭐 하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느라 군대를 못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병역 특례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영어 시험과 국사 시험만 잘 보면 이제 군대를 4주 훈련만 받고 면제해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완전한 면제가 아니고 그 대신 5년 동안 국내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졸업은 했는데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8년에 졸업을 하고 한 2년 정도 더 연구 교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아주 공교롭게도 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분광기를 개발했던 교수님이 다시 한번 네가 박사과정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네가 사용했던 분광기가 여기서부터 저 벽까지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큰 건데 이거를 한 1m 정도 작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교수님은 국립방사각연구소 소속이 아니시고 테네시 주립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물리학과 교수님이셔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이제 소속이 돼서 박사후 연구원, 보통 이제 포스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분광기 개발을 해서 그 분광기를 다시 여기가 이제 버클리 지역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이 지붕이 이 장비가 있는 이제 그 국립연구소의 건물 지붕인데 실어 와서 테스트하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싣고 여기 와서 하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그 장치를 계속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이 되고 해서 이제 제 프로젝트 거의 끝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입장을 그렇게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쯤에나 내가 정말 꿈에 끌리는 입장에서 그걸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캐나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캐나다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사능 가습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방사능 가습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99년에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서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2003년에 첫 장비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에는 그런 정도의 장비가 없다 보니까 캐나다 방사능 가습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국립방사능 가습기 연구소에 있던 분이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당신 혼자로는 이 프로젝트 수행할 수 없으니까 너도 와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사스케추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캐나다로 넘어가서 아직까지도 입자 가속기를 못 보고 계속 이제 방사능 가속기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캐나다 방사능 가속기 연구소는 대략 전자를 한
29억 볼트, 한 30억 볼트 정도로 가속을 해가지고 전자 엑스레이 빔을 만들어내고 실험하는 장비고 대략 2006년부터 유효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저도 지금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의 이 부분이 전부 다 저희 이제 학교의 사진인데 그 중에서 조 연구소가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연구실은 이쪽에 이쯤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소개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제가 이제 살아왔던 얘기는 그만하고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마 전에 그 동계 올림픽을 열렸던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리고 그 옆이 밴프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주 그리고 사스케추안,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그 다음에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렇게 4개 주로 되어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사스케추안 주로 제가 있는 주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캐나다에서는 산이 없는 사스케추안과 매니토바 두 주를 대평원 주라고 해서 프레어리 프로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은 온갖 종류의 종류라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 곳에 주가 있지만 캐나다는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까 위쪽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이 남쪽에 이렇게 쭉 일렬로 벽돌처럼 그렇게 이제 주가 형성이 돼 있고 도시들이 다 남쪽에 국경 근처에 이렇게 어쨌든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남쪽에 이렇게 도시들이 이제 쭉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케추안이라는 말은 원래 1800년 후반부에 이제 유럽에서 캐나다로 사람이 이주하면서 원주민들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강이 아주 급하게 강이 흐르는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이름을 따서 사스케추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캐나다에는 그 원주민 이름으로 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오타와도 그렇고 오타와는 원래 마켓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원래 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물건도 파고 팔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시장이라고 불렀는데 원주민 말로는 오타와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대학교는 1907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대학교고 처음에는 농업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산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농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밀농사 이런 것들을 해서 있다가 이제 3년 후에 이제 물리학과가 그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 학부생들하고 대학원생 포함해서 한 22,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이제 주요 시설로는 이제 캐나다 라시아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광산가족연구소 그리고 세계 백신하고 전염병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수자원의 이슈를 갖다 이제 연구하기 위한 이제 글로벌 인스티튜트 오브 워터 시큐리티라고 하는 곳이 있고 현재 1977년도에 그 헐츠버그 그리고 타업이라고 하는 두 분의 노벨 화학상 그리고 이제 물리학상을 수상자가 둘 다 케미스트네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제가 지금까지 내왔던 얘기를 이제 좀 쭉 길게 좀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력을 이제 만들어 갈 때에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은 잊어버려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롤 모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 돼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수식처럼 이거를 하면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되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주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삶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떤 결과물, 이 사람이 뭐다, 어느 위치에는 누구다라는 걸 딱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되겠다, 또 저 사람 비슷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또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쉐이핑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원리는 있지 않을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정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 좀 서둘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스킬셋이죠. 여기 대학생 혹시 있나요? 대학생, 학부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부생보다 어린 분은 없을 거고, 대학원생, 그 다음 대학원생일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배철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학사를 배철러라고, 석사를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를 닥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철러는 뭐냐, 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어떤 전공,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짭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을 전공하려면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짜고 그 커리큘럼을 공부해서 그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패스할 정도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배철러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원래 어원은 12세기에 기사, 그러니까 유럽에 기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어린 거예요. 자기가 기사는 됐는데 돈도 없고 어리니까 원래 기사는 옆에 따르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있는 이제 그런 경우를 나이트 배철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어리고 주니어인 이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철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스터입니다. 사실 제가 한번 저희도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이주에이트 디그리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마스터하고 닥터가 있다. 그래서 그럼 마스터가 더 높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마스터를 했으니까 그걸 다 마스터한 사람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맞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석사라고 하는 학위는 뭐냐면은 내가 특정 토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을 내가 충분히 가지게 돼서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정해지면 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까 저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리하고 플라스틱 붙여라 해서 붙이기 위해서 막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붙이면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면 교수님이 연구 주제를 주죠. 이거를 해! 라고 하면 뭔 짓을 해서라도 그걸 해내면 안 줘요? 보통 석사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닥터는 뭐냐? 닥터는 내가 어떤 주제를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누가 정해준 주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걸 해결해낼 수 있으면 박사를 받게 됩니다. 왜? 박사를 받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연구자가 돼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되거나 연구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연구 주제를 찾아야 되고 연구비도 따야 되고 학생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거를 이제 닥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뭘 한다? 학생을 고치는 거죠. 의사가 똑같아요. 그렇죠? 뭘 고치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 만들 때 내가 그 단계에 필요로 하는 스킬, 셋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학생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은 뭐가 되고 싶은데, 내 방에 들어와서 뭐가 되고 싶은데 물어보면,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근데 다시 말해서 자기는 표현 분석을 해서 어떤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연구자가 뭘 하는지는 아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하는지는 아니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걸 배워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외국인 학생도 가르쳐봤는데 딱 들어오면은 정말 똑똑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졸업은 가장 늦게 합니다. 그 이유를 계속 고민해 봤는데 뭐냐면은 한국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도 안 되겠네요.
제가 가르쳤던 한국 학생들 내가 어떤 태스크를 주면 굉장히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너 내일까지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해냅니다. 근데 보통 캐나다, 미국에서는 박사 답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은 대부분 도체인데 그 도체에서 밴드갭을 열어서 반도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네가 한번 그걸 연구해 봐라 정도까지만 줍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그 다음 찾아옵니다. 논문 읽어봤는데 그럼 이걸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해서 그거 해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정도 그걸 하다가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단계적으로 누가 정해주고 그 정해준 대로 자기가 따라가는 걸 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원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리어 디벨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그거는 사실은 잡을 얻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 정보를 조금 더 캐나다에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캐나다를 갔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거기에 자리 있으니까 갔습니다. 거기서 오라 그러니까 갔는데 살면서 처음에 제가 캐나다 갔을 때는 미국이랑 캐나다랑 굉장히 비슷한 줄 알았어요. 같은 대륙에 있고 하니까. 근데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분명하게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외국 사람이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되면 캐나다는 특정한 나라이긴 하지만 특정한 민족은 아닙니다. 이민자로 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중에 두 개 대표적 나라 중에서 미국은 아메리카니제이션 다시 말해서 미국화되는 걸 원합니다. 미국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다 똑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중동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넌 이제부터는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다릅니다. 캐나다는 그게 아니라 중동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그냥 캐나다라는 거죠. 캐나다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대부분 당신의 나라와 고국과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미국이야, 한국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지만 사실 쓸 수 있는 땅은 좀 적죠. 한 이 정도가 아마 대부분 쓸 수 있는 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주로 많이 생산하는 것들은 지하 자원들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한국도 캐나다하고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랑 같은 얘기긴 하지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US 뉴스하고 월드 리포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뭐 2위, 뭐 제가 알기로 1위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의 가장 좋은 나라는 항상 탑5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도 전 총장님이 여성분이셨고 그 고위층, 그러니까 하이레벨 오피셔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심지어 절반 이상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교육하기 좋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삶이 풍족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피한 거죠. 근데 이제 해피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모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과학 기술에서도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하고 만들고 해야지만 나라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하는데 단적인 예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쪽 끝에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를 막 이제 잘라가지고 팔라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팔면 이쪽 끝에 가서 이제 나무가 이제 다 팔 때쯤 되면은 여기에 다시 나무가 다 자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막 뭐 R&D라고 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막 해서 막 그걸
막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이 돈은 이걸로 버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죠. 그냥 R&D를 꼭 막 뭐 이거 해야지 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편하게 하라고. 그냥 좋은 게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대신 돈은 많이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비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훨씬 작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해요. 그래서 정말로 특이한 연구들을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든지 그런 뭐 AI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심리학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대학원을 컴퓨터 사이언스 간 거죠. 왜냐면 심리학을 해서는 뭐 이제 아무래도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과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문과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문과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옛날에 했던 전공을 살려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짜는데 심리학 때 배웠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프로그램화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머신러닝,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념이 된 겁니다. 막 열심히 이제 캐나다에 얘기를 하죠. 이거 정말 대박이라고. 정말 멋있다고. 근데 우리 나무 팔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가 가져왔다? 구글에서 가져갔죠. 그래서 구글에서 가져가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로보틱스가 팔 같은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굉장히 우주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아주 정교하게 전공하는 것을 그걸 해서 이제 막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막 얘기를 하면은 근데 우리는 우주 연구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가 가져간다? 나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임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우주 왕복선에 쓰고 있는 이제 모든 그 로봇팔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연구를 하게 되는 환경 자체 그렇게 됩니다. 막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거 하다가 뭐 하나 잘 나오면은 이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그 폴더폰이가 2세대 할 때 블랙베리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자판 넣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사람들은 주로 이제 캐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춥고 막 살기 힘들고 실제로 제가 있는 것도 겨울에 1월 달에 한 영하 3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한 영하 15도 되면은 너무 따뜻하다고 밖에 나가서 놀자고 막 이러고 근데 사실 여름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렇게 아주 춥진 않고 여름에도 한 30도 정도 굉장히 쾌적한 어떤 그런 환경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때 8월 지금쯤 되면은 이제 막 겨울 준비 시작합니다. 벌써 겁도 나고 사실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버타 주에는 한 20cm 정도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5일 후에는 이제 저희 지역에 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대학교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R&D 이런 걸 막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한 100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의과대학이 있고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 대학이 15개라서 U15 그룹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온타리오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15개 대학이 있고 이 외에 그래도 꽤 사람들한테 알려진 메이저 대학으로는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밴쿠버에 있는 그리고 그 요크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토론토에 거의 이제 예술 대학으로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공대도 꽤 유명하고요. 그래서 작지만 강하다. 그리고 이제 많지 않지만 강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는 데에는 한 1년에서 5년, 그리고 한 6년 정도까지도 걸리고 6년 이상 못 갑니다. 6년이 지나면 나가든지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10년이면 10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졸업 안 시키고 학생을. 그리고 보통 뭐 이거 사실 저희 학교의 이제 기준이긴 한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갔다가 캐나다로 오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영어 테스트 해서 한 이 정도 저도 영어 테스트 한다고 하도 오래돼서 제가 있었을 때의 어떤 스코어 시스템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고 보통 이제 대학교 시스템이 한국이 비슷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 과목을 듣고 난 다음에 매년 자기를 가르치는 어드바이저리 커미티하고 미팅을 해서 자기 연구 결과의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 너가 논문 쓸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내가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 모든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컨퍼런스 이그잼을 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 커뮤니티가 오케이 하면은 그때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대학원생 석사나 박사과정이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해에 바로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가 꾸며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생 연구를 도울 사람은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석사는 한 명이 더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는 2명이 더 붙고 다른 과에 있는 교수님 한 분 더 붙어서 4명이 이 학생하고 같이 4년, 5년을 갑니다. 매년 이 학생들 연구하는 걸 지켜보고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포스닥을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교수님을 접촉을 하고 이제 교수님의 연구 펀딩으로 이제 포스닥을 뽑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포스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벤팅 포스닥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풀브라이트처럼 굉장히 그 어떤 안어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3명밖에 안 뽑고 캐나다 외국 모든 박사를 다 포함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7만 불 정도 주게 되면 보통 이제 프레시 교수님 시작하는 교수님들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이제 포스닥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텍스라는 건 뭐냐면 캐나다의 인력 양성 재단입니다. 이제 캐나다도 어쨌든 인력을 갖다 키워야지 나라가 발전을 하니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재단에서도 이렇게 매년 그 포스닥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스닥을 위해서는 마이텍스 엘리베이트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마이텍스 웹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되면 이제 캐나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중에서도 내가 미리 나중에 캐나다의 커리어를 하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언더그레이드 학생하고 그레이드 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부생들은 방학 동안 이제 한 2-3개월 정도 이제 캐나다에서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은 뭐 사실 이제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한테 묶여 있어가지고 지도교수 허락하지 않으면 보통 안 되는데 그래도 허락을 해준다 전제하에서 이제 가게 되면 최장 6개월까지도 외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이제 웹사이트고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 뭐 이거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에서는 두 종류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테녀 트랙하고 넌 테녀 트랙 해가지고 테녀 트랙이라는 것은 종신 교수로 가는 교수님이 계시고 넌 테녀 트랙은 컨트랙 베이스드 그렇게 가는 교수님이 있고, 그래서 이제 테녀 트랙으로 간 교수님은 들어가서 3년 동안 자기가 티칭도 하고 연구를 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학자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럼 한 번 더 점검을 해볼까요 하고 한 번 더 계약을 연장을 합니다. 3년을 더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3년 안에는 이 교수는 자기 연구 업적을 최대한 쌓아서 종신 교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년째에 종신 교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부교수 승인 신청 같이 하고요. 해서 되면 종신 교수가 그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년 전에 교수님 종신 교수가 되면 그 교수님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수업도 안 하고 학생도 안 가르치고 해도 학교에서 저를 갖다가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카데믹 프리덤이라고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5년, 6년 지나서 안 되면 그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테너트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넌 테너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티칭 위주나 아니면 이제 연구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해서 계약으로 이제 뽑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도 한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여기 랭크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교수님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적어놓은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캐나다는 교수님을 분야별로 잘 안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과 교수님 이렇게 뽑지 않고 굉장히
좁은 분야의 교수님을 뽑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방사광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방사광에서 X선 분광법 전문가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한 스킬셋, 워크 익스피리언스 없으면 이제 힘들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 광고를 잘 보고 여기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살짝 안 맞아도 맞도록 자기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출발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력서를 이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꽤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심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을 그 후보자를 대학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까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아무리 방사가속기 연구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초청이 왔을 때 이틀 동안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제가 공항에 내리면 대학원생이 저를 와서 이제 그 라이드를 해주는데 차를 이제 태워주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물어보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만약에 제가 이제 피곤하니까 그리고 학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30분 단위로 교수님 1대1로 계속 만납니다. 한 20분 정도를. 이분 만나고 그다음 이분이 내 손잡고 다음 연구실로 데려가고 그 사람하고 또 30분 얘기하고 그 사람 손잡고 또 옆방 데려가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만나면 그 다음에는 학장님한테 가서 학장님이 또 우리 대학은 어떻다 하면 얘기 듣고 그리고 교수님도 몇 분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것도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뭐 너는 뭐 여기 왜 하려고 해? 여기는 너 생활 재밌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가 그 학생을 부릅니다. 나한테 그 운전을 해줬던 그 선생님 어땠어? 그리고 어때? 선생님으로서 되게 친절한 것 같아? 그게 다 심사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이 사람이 동료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봅니다. 왜? 교수님 한 번 뽑으면 30년을 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30년 동안 계속 얼굴 봐야 되니까 사실 가족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연구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도 그만큼 많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되면 나중에 이제 오시라고 얘기하고 그럼 연구 시작하는데 저희들 얼마를 줄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문제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되고 나면 굶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안에 정신교수가 되지 못해 학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이 곳을 맨날 뒤집니다. 이 사이트를. 여기가 캐나다 과학기술연구재단 그리고 캐나다 사회과학연구재단 그리고 캐나다 보건의료연구재단입니다. 이 세 군데서 각 분야별로 연구 주제로 연구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CFI라고 하는 곳은 장비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은 연구를 하는데 돈을 주지만 장비를 사는데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5,000불 이하는 할 수 있는데 막 나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사야 되는데 그게 한 3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그 돈은 이 연구재단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CFI라고 하는 여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CFI는 제가 봤었던 싱크로트론 캐나다 싱크로트론도 CFI에서 펀딩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하고 여기 신청하고 여기 신청하고 해서 이제 한 20개 정도 프로포잘 쓰면 한 3개 정도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캐나다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는 난 한번 외국에 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다 또는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인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캐나다에서 네트워크, 또 외국에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교수를 뽑거나 대학원생을 뽑을 때에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에 어떤 박사하고 연구원이 필요한데 혹시 거기에 졸업한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심사를 해서 뽑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내 학생이 정말 골칫덩어리였어요. 빨리 어떻게든 이제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박사하고 연구원 찾는다고 하니까는 얘를 데려 정말 좋은 애요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아닌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제 캐나다 교수 커뮤니티의 제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하고도 협력 연구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 커리어에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추천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천서 써달라고 해도 잘 못 써줍니다. 특히 제 학부 수업 하나 듣고 자기가 대학원 지원해야 되겠다고 추천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도 기억이 없다. 네가 한 100명 수업에 한 명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써주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쓸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래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했다면은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는 캐나다에 아무런 베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살았던 적도 없고 캐나다에 공부한 적도 없고 특히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없었죠. 그랬을 때 제가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제 커리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쌓게 해줬던 가장 도움 줬던 분들이 캐나다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도와주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회가 아까 이제 윤여선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입니다. 협회는 1986년도에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캐나다 전역에 한 1,200분 정도의 과학자, 기술자, 교수님,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있게 되죠. 이분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잡에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5개 주요 대학의 1,400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들 협회의 학생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부회장일 때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대부분이 이민 1세대 자녀들이죠. 우리도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보다도 입시 정보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딸하고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공부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 뭐가 있고 하는데 이민을 가신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자기 아들이나 딸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원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감을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한번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캐나다 사는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거를 듣고 대답을 해주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뒤에 또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예를 갖다가 잘못 얘기했다 싶어서 굉장히 이제 쫄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한국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던 분이셨는데 캐나다 이민 오셔가지고는 편의점을 하신대요. 근데 자기 이제 딸은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어느 대학이 있는지 뭐 어떻게 준비하지 아무것도 얘한테 도와줄 수 없고 애가 자기 혼자 고민하고 친구들 만나서 하는 거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기회가 너무 좋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캐나다에 있는 한인 자녀들의 엄마 아빠가 한번 대줘보자 라고 해서 제가 전국의 15개의 대학에다가 학생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을 한 분을 다 멘토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너희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U of 빅토리아에 있는 학생이 대학원을 갔다가 U of 토론토로 간다면은 U of 토론토에 있는 학생회가 그 학생이 오는 걸 다 도와주도록 적차 가도록 다 도와주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에 저희들 협회에 대학교하고 이제 지역 지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도 만나고 협력할 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술 대회를 엽니다. 이 학술 대회는 정말로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6월 17일에 밴쿠버에서 열렸던 2018년 행사였고요. 전 이 행사를 끝내고 임기를 이제 마치고 도망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하고 연구 발표도 하고 어른들께 듣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이제 취직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 연구원을 불러서
리크루트 세션도 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기계연구원에서 리크루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5개고 학생들, 그러니까 확실히 학생들은 이름 네이밍하는 게 잘하는지 우리는 AKCS라고 장소 불렀었는데 학생들이 악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악세라고 하는데 악세 대학 지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킹하는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이기 때문에 캐나다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알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의 한국하고 협력도 저희들이 이제 매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곳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주한 캐나다에서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어떤 한국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논의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자녀들 위해서 뭐 수학 경시대회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려고 할 때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아서 지금도 많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Who will be?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커리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아니면 뭘 할지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what will do?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에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어떤 분들은 난 이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먼저 알고 커리어를 갖다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논문 한 편을 보려면 도서관을 가서 논문을 뒤져서 복사를 해서 갖고 와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셀프만 있어도 되죠. 그 말은 정보를 소비하기 되게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 소비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난리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커리어를 고민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셀폰은 1969년도에 나사에서 달에 로켓을 쐈죠. 그죠? 그때의 나사 전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컴퓨터 성능보다 여러분들의 셀폰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안 좋은 성능 가지고 나사는 우주선을 쐈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앵그리버드만 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정보의 최전선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기술도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다는 말은 유행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원자력공학과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공학과 그때 그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원자력공학과 많이 안 가죠, 그죠?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된 환경, 그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제 그 유행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과학 기술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과학 기술의 트렌드는 저는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물리학자인데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서울대 소속돼 있는 곳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해양저서생태연구실에 있습니다. 저는 독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리학을 하지만 저는 다른 분야와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뭐냐면은 뭐 아주 그냥 이상해 보이지만은 태양전지 사진입니다. 근데 태양 발전을 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게 나뭇잎이에요. 광합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을 받아서 전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태양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우여름이 쓰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아무리 잘 만든 태양전지도 태양 받은 빛의 20%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잎은 80% 이상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는 이거는 스탠포드에 있는 연구진에서 나무의 광합성 메커니즘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광합성 태양전지를 만든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씨앗 기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형태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파생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subtractive, 그러니까 어떤 큰 거 안에서 뭘 쫙 깎아 나가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쌓아가면서 뭘 갖다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게 3D 프린팅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 저도 지금 사실은 임플란트 때문에 이제 어떤 임시 치아, 완전 치아를 쓰고 있으면 예전에는 그거는 치기공사가 이렇게 다 깎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모양에 맞춰서 깎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 이제 랩에 보내게 되면 랩에서 이렇게 프린팅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 겁니다. 쌓아가면서. 그리고 심지어 모든 이제 요즘은 미국에서 이제 그 하우스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죠. 브릭을 다 만들어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 사람이 생각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것들로 시작한 게 지금 AI 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저도 하고 있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기가진이 해가지고 뭐 하면 네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되는 거니까 1988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대학 가던 해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억하시면 그 해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카세트 테이프에 음악을 듣고 핸드폰 대신에 이제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천사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내던 그런 세대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30년 후였어요. 그죠? 1988년부터 올해까지가 3년이 됐는데 1918년부터 48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부분 저 그때 비슷한 나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때 이런 걸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을 겁니다. 안 좋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이나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이때쯤에는 뭐 하나 어떤 기술이 생기면 또는 과학이 어떤 걸 인벤트하면은 대략 한 10년 정도에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00년대 되면은 보통 17년,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실제로 일반 사람들한테 가는 데에는 한 1년 안에도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매년 테크놀로지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거 듣고 2048년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는 분이 있었길 바라고 저는 이 정도로 제 답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손 들고 예.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 졸업하고 이제 박사를 캐나다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그 연구비가 캐나다에서 많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을 때 풀펀딩을 받고 입학을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컨택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파셜 펀딩을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학생이 캐나다에 어드미션을 받으면은 캐나다 법적으로 박사 과정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펀딩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사 과정은 반드시 1년에 22,000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미션이 받았다는 얘기는 교수님이 학생에게 1년에 미니멈 22,000불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박사과정을 받냐면은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이제 논문도 있고 하면은 학교에서 주는 그 스칼라십이 있습니다. 이제 뭐 총장 스칼라십, 학장 스칼라십을 먼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22,000불밖에 못 주지만은 그거는 한 3만 불 되고 4만 5천 불 되니까 그 학생이 그것이 되면은 3만 5천 불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안 돼도 내가 학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다고 한다면은 펀딩을 충분히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재밌게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 상황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뭐 끝이 났고 지금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방에 있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인생의 다른 면을 좀 보고 싶고 해서 이민을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분야는 좀 엔지니어링 쪽이고요. 근데 뉴메리칼 쪽 이론 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물리 쪽이나 수학 쪽이랑도 좀 겹치긴 하는데 그런 게 다시 제2의 어떤 교수 생활을 찾아서 캐나다로 만약 간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교차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일찍 결심을 해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풀 프로페서십을 받고 그 상태에서 이민을 생각하는 게 좋을지 좀 감이 좀 안 와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교직에 계시는 상황이면은 그냥 교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근데 학교를 옮겨 다니는 거는 저희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뭐 저희도 안식년 가셨다가 그냥 안우수로 오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기 있다가 다른 쪽 연구 환경이 더 좋아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직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하시는 분야의 그 포지션이 나오느냐가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되게 저는 들었던 게 최근에 캐나다에서 그 매니팩처링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동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디자인 쪽 관련된 교수님들을 많이 뽑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마스터의 한인 교수님도 제가 한 2분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켓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지원해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거를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뭐 아까 최신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은 그냥 지원하십시오 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요. 네, 그러면은 2등 시민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은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차별 같은 거는 존재하는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는 1등 시민, 2등 시민 이런 개념, 그러니까 뭐 마이너하고 메이저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캐나다 문화 자체가 어느 나라 출신이다라는 것들이 사회 캐나다에 속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슬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적대적인 거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걸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냐면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어떤 사람이 그 동부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이제 돌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낙서를 한 거죠. 안 좋은 적대적인 걸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캐나다 시민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그걸 다 일일이 들고 그 앞에다 꽃을 수천 송이 놔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가족이라고, 그리고 당신들을 저 사람보다, 이걸 한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수천 명이 그 앞에 모여가지고 지켜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개인적인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부직인 거지, 그 안에도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삶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주 문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사회의 큰 면을 볼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민을 온 분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싫어서 와서 막 한국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막 애들은 빨리 캐나다가 되고 싶어서 막 영어만 해, 영어만 공부해, 막 영어만 잘하는데 그 애가 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나서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니까 막 너무 해피한 거예요. 다 해줄 것 같고 그러면서 애는 점점 이 한국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한국화 하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빨리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한국을 못 잊는 거죠.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막 빨리 되는데 캐나다에서는 맨날 뭐 하나 신청해도 막 한 2주 걸리고 뭐 한국어 뭐가 재밌는 것도 맞은데 이게 늘 심심하고 겨울에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했던 그 액티브 디시전 메이킹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지 여기도 못 있고 또 거기를 너무 또 가는 것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애들은 다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저희는 집에서 이제 영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는 사실 애들이 벌써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영어를 쓰는 게 편해져가지고 막 화가 나면 영어로만 얘기하지만 저는 죽어도 영어로 대답 안 합니다. 영어를 못 하기도 하고 20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지만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대학 챕터 있잖아요. 학생 챕터에 학생들 딱 놓고 어떤 애들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유창하게.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영어가 이제 한국말에 어눌한 애들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근데 영어 어눌하게 하는 애들이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캐나다에 이민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만 하면 돼, 영어만 빨리 하면 되라고 한 경우고 이제 태어난 애들은 영어 한국말 못할까 봐 무서워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은 얘가 나중에 나랑 얘기도 안 될지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얘기를 못할까 봐 해서 막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 한국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한국인으로 살아도 큰 문제 없다는 거. 하지만 캐나다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심리학과 그 예시 들어주셨는데 저도 사실 문과에서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대학원을 오면서 이제 전공을 바꿔서 지금 생태학을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공을 바꾼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위 과정에 있으면 하는지 이렇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공을 바꾼 학생들을 보통 학생들보다 더 높이 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부 과정 때는 기초를 다지는 거고 그 기초 다진 거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여기 있는 기초 지식을 다져서 여기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내년 한 10년 후에 아니면 2048년에는 이제 학생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심리학적인 어떤 것이 해양에 연관이 됐는지를 발표하는 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마 작년에 여기서 비슷한 그런 그 강연을 학부생들 데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발표가 아니라 융합 연구 서로 다른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 어떻게 연구하냐에 대한 거를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자기는 불어과라고 자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저는 불문만 하고 있어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 돌려보셨어요? 한국말로 영어 돌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번역입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그 한국말을 일본말로 번역하고 일본말을 구글로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조금은 좀 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불문학이나 불어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 커리어로 가는 거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걸 하겠다고 할 때는 뭐든지 다. 난 불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나 같으면은 구글 쪽에다가 나 불어를 번역하는 한국말과 불어를 번역하는 쪽에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되게 재밌는 연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인데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려고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많이 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기술의 최전선이라보다는 정보의 최전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되게 좋은 환경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즐기라는 거 있죠. 근데 그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어떤 SNS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어떤 이제 유행이 넘어가면은 왜 그렇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게 좋대라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시프트하게 될까라는 것들. AI가 저는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노는 게 뭐냐면은 셀폰 쓰다 보면 되게 특정한 기능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말로 막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 그러면은 집에도 그렇게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다가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일어난 일들에 비춰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정 박사로서 캐나다 가서 교수 하실 때 어려운 적 없었어요? 영어로 강의하셔야 되고 문화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것도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1세대 영어는 사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제가 대학 다니고 영어 훨씬 잘합니다. 요즘 워낙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워낙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가끔씩 놀랄 정도로 있는데 1세대가 외국 영어 하는 거는 영어를 잘해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뻔뻔해지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2003년에 이렇게 캐나다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신임 교수들은 강의를 좀 줄여줘가지고 한 학기 한 과목만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3시간을 가르쳐야 되는데 1시간 수업하려면 준비를 10시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업 들어오면 하잖아. 뭐책 하나 이렇게라도 하는데 영어로 뭘 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시간 동안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세미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들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시간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3시간 해야 되니까 1시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학기를 마치고 이제 캐나다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강의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학생들이 안 착해요. 대놓고 씁니다. 난 저 교수님 말 못 알아듣겠다. 랭귀지 배려가 있다. 아주 테러블 하더라고 썼어요. 굉장히 말을 함수가 되죠. 얘네들이 물론 이제 시작하자마자 가장 이제 큰 충격은 학생이 저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헤이 갑수 I have passion 이러고 이제 이름을 덜렁 부르면서 들어왔을 때 제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캐나다는 교수 평가가 아주 나쁘면은 반드시 티칭 워크숍을 들어야 됩니다. 그 티칭 워크숍 들었다라는 이수증을 내야지만 페널티를 안 먹게 돼요. 아까 말한 그 승진하는 거 정신 교수가 되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수업 그 워크숍을 들었죠. 뭐 별로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 뭐 그냥 뭐 학생들하고 아이 컨택 잘해라, 말을 클리어하게 해라. 클리어하게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3년 됐는데 13년 됐죠. 지금 영어가 더 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통 과에서 이제 티칭 이밸류에이션 하면은 탑 5에 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영어 때문에 문제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됐냐면은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영어 가르치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물리학을 가르치러 온 거니까 알아듣는 건 네 문제고 나는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서 이게 과거형이지 이게 복수형이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는 역학이지 이거에 대한 이 계산식이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중하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죠. 오히려 막 복수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영어가 흐트러져요. 근데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만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밥 줘, 뜨거워,
그러다가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제뭐 영어 한국말 왜 저렇게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기하고 막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거고 나머지는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여기서는 문제 있는 사람 없을까요? 여기도 상처 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개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면 외국 생활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신감 가지라는 외국 사람. 걱정하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장박수 박사님한테 크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